내 이름은 유진이고 31살이다. 누군가 내게 인생에 큰 꿈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예전엔 가수가 되고 싶었다. 무대 위에 서서 단 한 음절로도 모두를 숨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너무도 빨리 깨어나라고 속삭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작은 은행에서 신용 담당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꿈꾸던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주최한 동창회 파티에서 재민을 만났다. 그는 내 친구의 오랜 친구였고 우리는 셀럽 맞히기 게임에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유쾌한 웃음을 지녔고 말하는 방식이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포기했던 꿈을 이해해 줬다. 알고 보니 재민도 한때 예술을 꿈꿨던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댄스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몇 주 만에 연애를 시작했다. 엄마는 자꾸만 결혼은 언제 하냐며 손주를 안을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약해졌다. 재민은 처음엔 정말 다정했다. 야외에서의 저녁 식사, 선물처럼 건넨 새 헤드폰. 그는 내가 집안일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걸 알고 있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고 나는 은행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재민은 샬롯의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고 수입도 괜찮았다. 그는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쉴 자격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마웠다.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재민에게는 지우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우리보다 3살 어렸다. 그의 가족은 지우가 8살 때 심한 열병으로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늘 말했다. 그 후로 그녀는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한 채 침대와 휠체어에 묶여 살아야 했다고. 처음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렇게 젊은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우는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슬퍼 보이지 않았다. 말은 못했지만 그녀는 그림과 알파벳 보드로 소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눈빛,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몸짓으로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당 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가리키며 내가 손으로 음악 기호를 그렸을 때 지우는 웃으며 하트를 그렸다. 나는 웃으며 손짓했다. 너 나 이해하는구나.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비밀 하나를 나눈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가 부드러운 빛이었다면 시어머니인 선영은 조용한 폭풍이었다. 그녀는 항상 나를 계산하듯 바라보았다. 마치 아직 반품 기한 안에 있는 제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불시에 치르는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재민이 신발을 그렇게 놓지 마. 백수처럼 보여. 남편이 그렇게 보이면 아내는 누가 존중하겠니?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얼른 신발을 치웠다.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이 특정 방식대로 정리되어야 했다. 수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고 빨래는 색상 순으로 걸어야 했다. 나도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었지만 선영이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은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있어 재민은 아직도 어린 아들이었고 나는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시댁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영은 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항상 알고 있었다.
전화가 오거나 더 최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장을 봐오며 조언 리스트를 건넸다. 마치 새로 고용된 가사 도우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듯이. 결혼이라는 게 평화로운 가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깨달았다. 내가 들어온 이 집안은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하는 곳이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집안의 권력자에게 기쁨을 줄 만큼 정돈되어야 했으며 나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던 지우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가 될 줄은. 정확히 언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결혼 1주년이 지난 몇 달 후였을 것이다. 매일 아침 재민에게 커피를 건넬 때 그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점심을 먹었냐고 문자를 보내던 그 작은 관심조차 사라졌다. 내가 그의 사랑을 확인하던 일상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재민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회의가 길어졌다거나 상사가 문서를 검토하라고 했다는 핑계를 댔다. 그날 밤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음식을 바라보며 그저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명확해졌다. 내가 질문하면 그는 피했고 내가 침묵하면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지우와 더 가까워졌다. 그녀를 자주 찾아갔고 처음엔 선영이 못마땅해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항상 창가에 앉아 내 방문을 기다렸고 스케치북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들은 작은 집, 모자를 쓴 고양이,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동감과 지성, 그리고 가족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밤마다 독학으로 수어를 배웠다. 처음엔 안녕, 고마워 같은 기초 단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다. 우리 둘 사이에 다리가 되었고 현실이라는 차가운 세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되었다. 그날 저녁 지우의 방을 정리하고 나올 때 선영이 말했다. 나는 네가 왜 재민이랑 결혼했는지 이해 안 돼. 지우야, 널 좋아할지 몰라도 내가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잖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녀에겐 침묵이 가장 단단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나를 교정하려는 훈육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재민은 그는 결코 나를 위해 어머니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내가 그 말들을 꺼내면 그는 늘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원래 엄마가 그래. 익숙해져야 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말하는 걸 멈췄고 그는 묻는 걸 멈췄다. 어느 초가을 저녁 단풍이 막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나는 직접 만든 호박발을 들고 시댁을 찾았다. 지우가 호박발을 좋아했기 때문에 작은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앉아 웃고 있는 재민과 선영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다. 둘은 오랜만에 보는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를 본 재민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온다고 말 안 했잖아? 나는 조용히 트레이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지우 주려고 만들었어. 그러자 선영이 말했다. 가족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 말 안 해도 돼. 따뜻한 말 같았지만 그건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있는 지우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스케치북도 없이 파란 베개만 안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괜찮아 라고
수어를 보냈지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재민에게 물었다. 혹시 숨기는 거 있어? 그는 놀란 듯 몸을 움찔하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당신 여기 없는 것 같아서. 그는 긴 한숨을 쉬며 바닥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냥 일이야. 너무 생각하지 마. 또다시 들은 그 말. 너무 생각하지 마. 나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한때 날 아껴줬던 남자도 이제는 나를 등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나를 향해 열린 빛은 지우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그녀의 빛이 이 가족이 숨겨온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것을. 세 주가 흘렀다. 조용한 주말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재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핸드폰을 놓고 조심스레 물었다. 다음 주에 무슨 계획 있어? 요즘 그는 내 스케줄에 전혀 관심 없었다. 나는 놀라며 대답했다. 없는데 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우리 가족 하와이로 여행 가기로 했어. 부모님도 나도. 순간 약간의 설렘이 피어올랐다. 하와이. 우리 둘이 2주년 여행지로 한때 꿈꿨던 곳. 하지만 그 기대는 재민의 표정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나를 그 여행에 초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이번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중요한 부탁이 있어. 불안이 밀려왔다. 뭔데? 재민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 가족이 여행 가는 동안 지우를 돌봐줄 수 있을까?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물었다. 지우는 왜 같이 안 가? 엄마가 그 먼 거리 이동이 무리라고 해서. 그리고 너랑 제일 친하잖아. 마지막 말은 마치 나를 가둬두는 듯한 말이었다. 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움직이기도 전에 재민이 문을 열었고 잠시 후 선영이 무표정하게 들어섰다. 이미 다 들었겠지.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반대하지 않겠지? 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물론이에요. 지우 돌볼 수 있어요. 선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할게. 재민은 어색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안해. 이렇게 곤란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미 다 정해져서.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결정은 나한테 묻기도 전에 했잖아.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그래도 그 순간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다. 최소한 당분간 선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날 오후 나는 지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자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옆에 앉아 조용히 수어로 말했다. 며칠 동안 같이 있을 거야. 괜찮지?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곧 수어로 답했다. 또 버림받았구나. 나는 놀랐다. 버림받다라는 표현을 그녀가 처음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들 하와이에 갔어. 그러자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수어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계획 있어. 그들이 놀랄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빛이 처음 보는 듯 새로운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침묵 속에 있던 여자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드러날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댁거실의 커튼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며 그 집의 공기를 낯설 정도로 고요하게 만들었다. 새벽 일찍 공항으로 떠난 재민 가족은 이제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선영의 숨막히는 잔소리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지우의 방으로 가져갔다. 그녀가 좋아하던 바닐라 블렌드를 사용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서자 그녀는 평소처럼 창밖에 라벤더 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향이야. 그렇게 말하려던 순간 내가 본 광경은 내 존재 전부를 뒤흔들어 놓았다. 지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것이다. 나는 마치 세상의 소리가 모두 꺼져버린 듯 온몸이 굳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믿을 수 없었다. 지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진정해. 너무 놀라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할 수 있었어. 걷기도.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내게 다가왔고 그 발걸음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단단하게. 나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잃지 않았어.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이 모든 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어.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지난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휠체어를 밀어주던 순간들, 선영에게 혼나고 난 후 내가 그녀를 다독였던 날들, 그녀가 표현했던 온화한 미소들, 모두가 연기였다는 것인가? 왜 그런 거야?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지우는 내 앞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재민의 이복 여동생이야. 아버지가 전처와 낳은 딸이지. 선영은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모든 권한은 선영에게 넘어갔고 나는 그저 그녀가 견뎌야 할 존재로 남았지. 내가 열이 심하게 났을 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어. 결국 내가 회복했을 땐 이미 주변엔 지우는 뇌 손상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나는 그냥 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숨기기로 했어. 약해 보일수록 덜 간섭받고 덜 통제당했거든. 나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연기한 거야? 모든 순간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하고 걷는 걸 들키는 순간 내 모든 자유는 다시 사라질 테니까. 나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나를 부담도 짐도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녀의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 선영의 독설에 반응하던 그 조용한 눈빛, 그녀의 가벼운 윙크. All of it had meaning. 그럼 왜 지금, 왜 이 타이밍에 나에게 이걸 말하는 거야? 나는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속에서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우리도 여행을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쾌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설마 하와이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 비행기 티켓, 호텔, 택시 준비했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남긴 돈이 있었거든. 이럴 때 쓰려고 아껴뒀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너랑 나 둘이서 하와이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꼭 봐야 해. 재민과 선영이 어떤 사람들인지.
진실은 그곳에서 드러날 거야. 이제 네가 진짜 알아야 할 시간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너만 괜찮다면 나도 준비됐어.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하와이로 향하는 길, 그리고 내가 믿어왔던 결혼이라는 허상의 껍질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 해가 막 떠오르던 이른 아침,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국내선의 이코노미 좌석에 나란히 앉아 나는 여전히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조용히 남겨지는 삶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휠체어에 갇힌 줄 알았던 시누이와 함께 낯선 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선글라스를 썼다. 아무도 그녀를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할 모습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내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냈고, 그것은 우리가 남몰래 이기는 어떤 게임의 기쁨처럼 느껴졌다. 비행기에서 주스를 건네봤던 순간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러자 지우는 차분히 말했다. 가끔은 충격이 있어야 나쁜 꿈에서 깨어나는 법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왜곡된 꿈속에 살고 있었고, 이제서야 진짜로 깨어난 것 같았다. 6시간 가까이 비행한 끝에 우리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코끝을 간지리는 짠 내음과 따뜻한 햇살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지우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와이키키 해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로 향했다. 프런트에서 그녀는 이미 모든 결제를 끝내둔 상태였고, 직원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각각의 룸키를 건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짓으로 말없이 내게 귀띔했다. 직원들 앞에선 조용히 해줘. 우리는 같은 리조트지만 다른 건물에 머물 예정이었고,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참아왔던 질문을 꺼냈다. 지우야,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한 거야?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조용히 웃었다. 아빠가 남긴 돈이 있었어. 그걸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아껴뒀어.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나는 창문 너머에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내 심장도 그 흐름을 따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다. 과일과 크래커를 곁들인 가벼운 간식으로 속을 달래고 침대에 누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꼈다. 지우는 내가 자꾸 불안해하는 걸 눈치채고 말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 후면 나는 마치 연극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 무대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나를 버린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직접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다. 저녁 6시 무렵 우리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다. 지우는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고 에메랄드빛 실크 재킷을 걸쳤다. 나는 네이비 컬러의
긴 원피스를 골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이었다.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당당한 두 사람이었다. 호텔 복도를 지나 레스토랑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놀랄 거야. 하지만 너무 화내지 마.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은 이미 가슴을 두드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야외 수영장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을 감쌌다. 야자수 뒤에 숨은 채 테이블을 바라보니 재민과 선영,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낯선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으며 재민과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제스처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나를 기억하는 흔적조차 없었다. 웃고 있었고 귓속말을 건네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고 그 손은 그녀의 손 위에 아무렇지 않게 얹혀 있었다. 나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간신히 눌렀고 지우가 내 손에 작은 이어피스를 쥐어주었다. 도착하기 전에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두었어. 꼭 들어봐야 할 말이 나올 거야. 나는 이어피스를 귀에 꽂고 숨을 죽였다. 곧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차가웠다. 그 애는 한 번도 특별한 게 없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일도 없지. 선영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재민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혼 사유야.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 감정적으로 소외감을 줬다고 하면 되지. 잘 처리하면 위자료 한 푼 없이 끝낼 수도 있어. 오히려 내게 유리할지도. 다시 선영의 비웃음 섞인 말. 옆에 있는 그 아가씨는 봐. 루시랑은 비교도 안 돼. 썩은 나무랑 금을 비교하는 거지. 나는 조용히 이어피스를 뺐고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지우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우리는 조용히 나무 뒤에서 나와 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레스토랑의 나무 데크 위로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다. 가장 먼저 나를 본 사람은 재민이었다. 그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가는 걸 보며 나는 묘하게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선영의 얼굴도 멈췄다. 손에 들린 와인잔이 공중에서 멈춘 채 흔들렸다. 좋은 저녁이에요. 나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즐거운 식사 중이신가요? 유진, 재민이 말을 더듬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아직도 놀람에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러 왔어. 그 순간 지우가 앞으로 걸어 나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 맞은편의 의자를 빼더니 조용히 앉았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를 멈춘 듯 고요했고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너 걷는 거야? 선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응, 지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어. 이미 작년부터.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투명했다. 당신은 항상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 그대로 연기해줬을 뿐이야. 테이블 주위가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슬그머니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를 켜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냥 감정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걸로 몰아가면 돼. 잘하면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오히려 내가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레스토랑 전체가 숨죽였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재민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1년 넘게 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어. 단지 나는 이제 그걸 세상에 드러냈을 뿐이야. 선영이 다급히 말했다. 유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설명할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더는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고 증거도 있어요. 나는 차분히 한 걸음 물러서며 덧붙였다. 이제 변호사랑 이야기할 차례예요. 이혼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재민이 다급히 내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 손을 피하며 한마디 던졌다. 그리고 당신 내 존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옆에 있던 여자는 당황한 채 자리를 떴고 지우는 그녀를 향해 짧게 한마디 던졌다. 변호사 만날 준비해요. 당신이 들어간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재민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고 얼굴은 화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재민, 당신은 스스로 인생을 망쳤고 나는 그저 그 가면을 벗겨낸 것뿐이야.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가 직원 2명과 함께 다가왔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끼치고 계셔서 더 이상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재민은 뭔가 항의하려 했지만 주위의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느끼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식당을 나갔고 그 뒷모습은 마치 무대에서 끌려나가는 배우처럼 작아 보였다. 선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허공을 향한 채 멍해져 있었다. 위험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으며 단지 모든 걸 잃은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지우와 나는 아무 말 없이 리조트 방으로 돌아왔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복잡한 절차와 감정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 남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추천받은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마릴린 카터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연결되었고 그녀는 첫 통화에서부터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나를 다독여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무너진 결혼, 노골적인 배신, 녹음 파일, 지우를 핑계 삼아 혼자 남겨둔 일, 그리고 하와이까지 함께 따라온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했다. 마릴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의 직업적 지위와 수입을 바탕으로 이혼 후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과의 관계가 혼인 중에 있었던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고 싶어요. 더 이상 조용히 참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마릴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 후 몇 주간 모든 일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호텔 청구 내역,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지우가 선영의 낡은 휴대폰에서 복원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두 확보되었다. 나는 더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분한 힘이 솟아났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나 공식적인 법원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법원은 재민에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령했고 이혼 이후 3년간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마들렌 하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혼인방해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고 그녀에게는 민사상 보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첫 번째 지급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나는 숫자를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 그 화면을 응시하며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다. 존재를 되찾은 평온함.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누구도 나의 가치를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자각이었고 나는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지우는 무알콜 사과 주스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축하해. 이제 누구도 널 무시할 수 없어.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고 그 순간 내 얼굴에 맺힌 미소는 마치 바다 위로 부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단단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다.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처럼 시댁 근처의 작고 답답한 아파트에 사는 대신 이제는 롤리 시내 플런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유닛에서 살고 있다. 대학 시절 자주 다니던 캠퍼스 근처로 다시 이사하면서 마치 내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른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다시 금융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만 맡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이전처럼 말로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무시하는 시선 혹은 차가운 침묵으로 나를 억누르던 사람들과의 인연은 더 이상 없다. 나는 이제 내 공간에서 내 목소리로 나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리고 지우와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누이와 올케가 아니다. 함께 살아남은 동지이자 서로를 일으켜 세운 자매였다. 지우는 지금 애쉬빌에 있는 절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래픽 디자인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한번 이렇게 말했다. 유진 언니가 날 진짜 사람으로 믿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진짜로 살기로 했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용기는 내 안의 불씨를 되살리는 힘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발코니에서 화분을 돌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특별한 약속이 없던 터라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재민과 선영, 둘 다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수척해진 얼굴, 짙게 패인 눈 밑의 그림자, 허름한 옷차림. 예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고 무너진 듯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선영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민은 갈라진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근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문을 열었을 뿐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회사에서 잘렸어. 소송 이후로 급여도 못 받고 바로 해고됐어. 마들렌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떠났고 엄마도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셨어. 이젠 돈도 없고 가족도 우리 둘뿐이야. 나는 조용히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어.
정말 많이 틀렸어. 근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웃기네요. 내가 당신들한테 조금의 다정함이라도 구했을 때는 차갑게 외면했으면서. 재민은 애타는 눈으로 말했다.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그런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정말이야. 단 한 번만 도와줘.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재민. 단지 너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과 감정을 쏟은 내가 아쉬울 뿐이야. 그 순간 선영이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너무 냉정하잖니.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는 냉정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 경계는 이래요. 과거에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겐 다시 문을 열지 않는 것.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시선이 문틈 사이로 스쳤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닫은 후 나는 발코니로 나가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소금 한 줌을 문턱에 천천히 뿌렸다.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는 내게 하나의 선언이었다. 이제 이 공간엔 과거의 어둠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나만의 상징. 노을은 서쪽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지우가 떠나기 전 건네준 손뜨개 쿠션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졌다. 완벽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결말이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의 끝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삶의 종지부였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는다.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충만하게 느껴진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 없이 내 호흡과 내 선택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단순한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빚어낸다는 걸 이제는 믿는다. 지우와 나는 여전히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다. 때때로 그녀는 수업 시간에 그린 작품을 사진으로 보내오고 나는 그녀에게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을 답장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버림받았다고 느낀 사람들, 외면당했다고 여긴 이들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였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 끝까지 참는 것일까?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일까? 지금의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진짜 강함이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줄 아는 용기다.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희생이 아니란 걸 이제 나는 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이고 진짜 사랑이다. 배신당했고 무시당했고 결국 혼자 남겨졌지만 바로 그 과정들이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고 내 존재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인생은 누군가가 떠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진짜로 시작된다. 나는 그렇게 걸어 나왔고 오늘도 내 발로 내 속도로 걷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간절히 바란다. 당신도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